얘 치매 노인이 모으는 쓰레기 좀 당장 내다 버려. 형님을 어떻게 사람이 이래요? 그만해. 꼴사납게 이게 뭐니? 돈 소리나 하고 있어. 이거 끝내자. 땅은 큰 며느리 주고 나는 우리 막내 지영이한테 갈란다. 20년 독박제사. 돌아온 건 멸시와 허위 고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낡은 보따리 속엔 상상도 못할 반전이 숨어 있었는데, 형님 자비는 제가 베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묻더군요.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버텼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어두운 터널 끝에 반드시 볕들 날이 있을 거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말하지만 그땐 왜 그렇게 숨이 막혔는지 모릅니다. 남들은 다 누리는 평범한 행복조차 저에게만은 허락되지 않던 시절. 그 지독한 인내의 시작이었던 23년 전 그날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주방 안은 온통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로 가득했어요. 가스레인지 불꽃이 뿜어내는 열기에 얼굴은 이미 벌개졌고 콧등에는 땀방울이 맺혀 자꾸만 눈을 찔렀지요. 저는 벌써 5시간째 싱크대 앞 가스레인지 앞에서 동태전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웬 전이냐고요? 큰동서가 어머니 기력이 허해 보이신다며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입을 뗐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어김없이 앞치마를 둘러야 했습니다. 제 손등을 보니 울긋불긋하게 기름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뜨거운 기름이 튈 때마다 따끔거렸지만 차마 소리내어 아프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거실에서는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넘어왔으니까요. 형님, 이 차향이 정말 끝내주네요. 역시 비싼 건 달라. 우아하게 앉아 찻잔을 기울이는 큰 형님과 그 지인들. 그들에게 부엌에서 전을 부치는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뒤집개를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어요. 26 꽃다운 나이에 이 집에 시집와서 어느덧 49살이 된 지금까지 제 인생은 늘 이 모양이었습니다. 인생의 절반인 23년을 이 집 구석에서 기름 냄새 맡으며 보냈는데, 장남이 살아야 집안이 산다며 시어머니가 가진 경기도 땅을 몽땅 큰동 선해로 넘겼을 때도 저는 군말 없이 순응했지요. 사업에 실패하고 막노동판을 전전하는 제 남편에게 돌아온 건 차가운 무관심뿐이었거든요. 막내야, 거 전 다 됐니? 어머니 드실 건 좀 더 바싹 익혀야지. 넌 참 센스가 그렇게 없어서 어떡하니? 큰 형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러 제 등에 꽂혔습니다. 대답하려 입을 때는 찰나 형님은 지인들에게 들으라는 듯 말을 덧붙이더군요. 하긴 그러니까 니네 남편 사업도 그 모양 그 꼴이지. 사람이 앞뒤가 꽉 막혔잖아. 동서라도 잘해야 집안에 생기가 돌 텐데 말이야. 순간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뒤집개 끝이 동태전 살을 지시겨 버렸죠.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뱉을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무능함이 제 약점이 되어 저는 이 집안의 영원한 을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슬그머니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나오셨어요. 최근 치매 기운이 심해지신 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부엌 쪽을 향해 코를 킁킁대며 냄새를 맡으셨어요. 애미야, 맛있는 냄새가 난다. 나 전 하나만 다오. 배가 고파서 속이 아리다. 제가 서둘러 땀을 닦으며 일어나려는데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큰형님이 번개같이 달려와 어머니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어머 어머니, 여기까지 왜 나오세요? 기름 냄새 몸에 배면 안 좋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어서 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막내가 다 하면 가져다 드릴 테니까. 말은 다정한 척했지만 어머니를 밀어넣는 손길은 거칠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른 몸이 힘없이 휘청거렸습니다. 제사 때나 명절 때나 어머니는 그저 큰아들네 집에서 짐짝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제 손에 든 뒤집개에서 노란 기름 한 방울이 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형님이 차린 식사 자리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정성껏 부친 전을 상에 올리자마자 형님은 입술을 우아하게 닦으며 본색을 드러냈지요. 서방님, 그리고 동서. 이제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하죠. 어머니 문제 말이에요. 밥을 먹던 남편이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우리 애들 이제 수험생인 거 알죠? 집안에 치매 노인이 왔다 갔다 하면 애들 집중력 다 깨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지쳤어요. 땅 좀 받았다고 평생 수발들라는 법 있어요? 그거 관리하는 세금이 더 나와요. 요즘 세상에. 형님, 그 땅 받으실 때 어머니 평생 모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버님 유언이기도 했고요. 제 말에 형님은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동서, 세상 천지에 그런 고리타분한 약속이 어디 있니? 상황이 변하면 방법도 변하는 거야. 동선에는 지금 서방님도 쉬고 있고 집에서 노니까 딱 좋잖아. 우리가 매달 생활비 조금씩 보태줄 테니까 당분간 동선애가 모셔. 그게 공평한 거 아니겠어? 옆에 앉은 제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맨밥만 씹고 있었습니다. 가난이라는 죄가 그의 입을 막아버린 것이지요. 저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빈방을 울렸습니다. 형님, 아주버님도 이 사실을 아세요? 장남이신데 의논은 해보신 거냐고요. 제 떨리는 물음에 형님은 휴대전화를 흔들었습니다. 동서, 아주버님이 지금 거제도 현장에 내려가 있잖니. 워낙 바쁜 사람이라 집안일은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어. 그 양반 성격 알잖아. 나 없으면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거. 굳이 먼 지방에 있는 사람 불러서 머리 아프게 할 필요 있니? 옆에서 밥알만 새고 있던 제 남편 윤석 씨가 참다 못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그래도 이건 큰형님과 직접 의논하신 거예요? 어머니 모시는 문제를 형님 빼고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형님은 눈을 부릅뜨며 남편의 말을 잘랐습니다. 형님이 내 말이면 깜빡 죽는 거 몰라서 물어요? 거제도에서 고생하는 사람한테 효도 타령하며 짐 지우지 마요. 그 양반 내가 하자는 대로 도장만 찍는 사람이에요. 결국 온순하다 못해 아내의 치맛바람에 가려진 큰아주버님은 먼 지방에 있다는 핑계로 어머니가 짐짝처럼 옮겨지는 그 순간에도 전화기 너머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어머니 의사는 안 물어보세요? 제 질문에 형님은 기가 막힌다는 듯 눈을 부릅떴습니다. 어머니가 뭘 알아? 제 정신도 아니신 분이. 동서, 자꾸 토달지 마. 이건 결정된 사항이니까. 당장 오늘 저녁에 짐 싸서 보낼 테니까 차 대기시켜놔. 결국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리로 저희는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큰형님네 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실려온 시어머니와 낡은 보따리 하나.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저희 집 낡은 빌라로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왔을 때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를 작은 방 낡은 이불 위에 눕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배시시 웃으시더군요. 애미야, 너만 믿는다. 너만 믿어. 어머니가 평생 놓지 않으시던 흙 묻고 때 탄 노란 보따리를 머리맡에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보따리의 낡은 매듭이 빗물에 젖어 스르르 풀리더니 내용물 하나가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묵직하고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시선이 자연스레 바닥으로 향했지요. 낡은 천 사이로 빚어나온 것은 뜻밖에도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와 낡은 장부 하나였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눅눅한 습기와 어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거실 겸 부엌 벽지는 빗물이 새어 거뭇하게 젖어 들어갔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지요. 큰 동선의 그 화려한 대리석 바닥에 비하면 참으로 초라한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그곳보다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고목나무 뿌리처럼 딱딱하게 굳은 어머니의 발가락 사이사이를 닦아내는데 자꾸만 눈물이 핑 돌더군요. 이 발로 자식들을 키우고 그 큰 땅을 일구셨을 텐데 돌아온 건 막내네 좁은 방 한 칸뿐이라니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품에 안은 그 낡은 보따리를 더 꽉 끌어안으셨습니다. 누가 뺏어가기라도 할까봐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았지요. 좁은 방 한 칸에 어머니를 모시며 가장 마음 쓰였던 건 사실 우리 아이였습니다. 번듯한 공부방 하나 못 만들어준 못난 부모 밑에서도 아들 녀석은 군말 없이 거실 구석에서 문제집을 풀었지요. 엄마, 할머니 냄새 안 나. 내가 옆에서 같이 잘 테니까 걱정 마. 큰형님네 아이들이 치매 노인 때문에 공부 망친다며 어머니를 짐짝 취급할 때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할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려 주었습니다. 막노동판을 전전하는 아빠와 전 부치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큰형님네 지인들이 왔을 때 우리 아들이 부엌에서 전을 나르는 저를 보더니 조용히 다가와 제 손등에 연고를 발라주더군요. 엄마, 조금만 참자. 내가 빨리 성공해서 엄마 이런 거 안 하게 해줄게.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가 뒤집개를 다시 쥘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큰형님이 자기 자식들 귀한 줄만 알고 우리 애들을 가난한 집 애들이라며 은근히 무시할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지요. 반드시 너희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요. 며칠 뒤부터였습니다. 기운을 차린 어머니가 제 소매를 붙잡고 밖으로 나가자고 떼를 쓰기 시작한 게요. 유모차 같은 낡은 휠체어에 어머니를 모시고 도착한 곳은 부동산들이 줄지어 있는 어느 변두리 동네였습니다. 어머니는 부동산 앞에 꽂힌 전단지들을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소중하게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그 종이는 왜요? 그건 그냥 전단지예요.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어머니는 흙 묻은 손으로 전단지를 꼭 쥐고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로또다. 애미야, 이거 꼭 모아야 한다. 버리면 안 돼. 알았지? 순간 어머니의 눈이 아주 맑게 빛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어머니가 정말 증세가 심해지셨구나 싶어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저렇게 좋아하시니 차마 뺏을 수가 없었지요. 그날부터 기이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저를 데리고 재건축 공고문이 붙은 담벼락이나 신도시 계획 소문이 도는 허허벌판을 돌았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의 비위를 맞춰드린다는 생각으로 매일 밤 남편 몰래 그 종이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치매 노인이 모으는 쓰레기라고 생각했지. 그때는 그게 제 인생을 바꿀 보물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전단지를 가져오라고 시킨 동네마다 며칠 뒤면 어김없이 뉴스에서 개발 소식이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소름 돋는 타이밍이었지요. 어느 날 큰 형님이 반찬 몇 가지를 들고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집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것들을 처치하러 온 것이 분명했죠. 형님은 좁은 우리 집 거실에 발을 들이자마자 코를 찌푸렸습니다. 어우, 이게 무슨 냄새니? 동서, 어머니 모신다더니 이게 뭐야? 웬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놨어? 형님은 구석에 쌓인 전단지 상자를 발로 툭툭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치매라더니 이제는 폐지까지 죽게 시키는 거니? 동서, 정말 실망이다. 형님은 코를 막으며 거실 소파에 걸터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동서, 이거 봐.
내 남편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대. 내가 사진 찍어서 거제도로 보냈거든. 어머니가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계신다고 말이야. 형님은 화면을 제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엔 아주버님이 보낸 당신이 고생이 많네. 나는 거기 없으니 당신이 알아서 잘 처리해줘. 라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지요. 형님, 아주버님은 이 상황을 제대로 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는 보셨냐고요. 제 물음에 형님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양반이 뭘 알겠니? 거제도 현장에서 일하느라 정신없고 집안일은 예전부터 나한테 다 맡긴 사람인데 그저 당신 말이 다 맞겠지 하는 온순한 사람 붙잡고 하소연해봐야 뭐해. 아주버님 성격 알면서 그래. 멀리 지방에 있다는 핑계로 그리고 아내의 기세에 눌려 어머니가 쓰레기 더미에 방치되었다는 오해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아주버님의 무심함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멍하니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형님 앞으로 다가가더니 품에 안고 있던 보따리를 내미는 척하다가 형님의 얼굴을 향해 퇴 하고 침을 뱉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가라. 너 같은 년한테는 안 준다. 내 보물 절대 안 줘. 형님은 질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머, 저 할망구가 진짜 미쳤나 봐.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듯 집을 나가는 형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형님이 나가고 난 뒤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요. 그런데 그때 제 품에 안긴 어머니가 아주 작게 정말 저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지영아, 저런 거에 속지 마라. 진짜는 여기 있다. 어머니는 당신의 가슴팍, 그 낡은 보따리를 툭툭 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치매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하고 매서웠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판을 짜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끔 멍하니 벽을 보고 웃으시다가도 제가 전단지 상자를 정리하고 있으면 어느새 등 뒤에 서서 서늘한 눈빛으로 저를 지켜보시곤 했지요. 그 눈빛은 마치 애미야, 너는 나를 믿느냐?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평소보다 더 멀리 가자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사방이 논밭뿐인 허허벌판이었죠. 휠체어를 밀고 비포장도로를 오르는데 등줄기에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전단지도 없는데 왜 오자고 하셨어요? 제 물음에 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저 멀리 낡은 이정표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거기엔 쓰레기 매립지 예정지라는 낡은 팻말이 꽂혀 있었지요. 어머니는 그 팻말을 보며 아주 기괴하게 웃으셨습니다. 지영아, 저 땅. 곧 환경영향평가 들어간단다. 매립지로 확정되면 그때부턴 꼼짝없이 묶이는 거야. 팔지도 못하고 짖지도 못하고 그냥 쓰레기 구덩이 되는 거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님이 상속받았다며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던 그 금싸라기 땅이 사실은 나라에서 쓰레기를 묻겠다고 찜해둔 땅이었다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당신의 보따리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제 무릎에 툭 던지셨습니다. 적어라. 오늘 본 거 날짜랑 같이 딱 적어놔. 저는 홀린 듯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수첩 뒷장에 오늘 날짜와 매립지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수첩 앞쪽을 슬쩍 보니 지난 몇 달간 우리가 다녔던 장소들이 빼곡히 적혀 있더군요. 그 옆에는 신문에서 오려붙인 듯한 신도시 확정 기사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환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냉철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전략가였던 겁니다.
며칠 뒤 형님이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서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이닥쳤지요. 동서, 너 어머니한테 무슨 소리 들은 거 없어? 내 딸 말이야. 거기 정부 발표 났는데 매립지가 웬 말이니? 이거 사기 아니야? 형님은 제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매일 어머니 뒤치다꺼리 하느라 뉴스 볼 시간도 없어요. 그때 방 안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갑자기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그러고는 형님의 발등 위에 당신이 모아온 전단지 한 뭉치를 홧김에 던지듯 뿌리셨지요. 로또다. 이거 다 로또야. 너 가져라, 이년아. 형님은 발밑에 떨어진 전단지들을 보며 이 미친 노인네가 진짜 하고 소리를 지르며 종이를 짓밟았습니다. 그 전단지는 다름 아닌 형님의 땅이 속한 지역의 보상 절차 및 이주 대책이 적힌 정보지였습니다. 형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 보물 같은 정보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형님이 나간 뒤 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주워 모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보며 아주 인자하게 웃으셨지요. 지영아, 땅은 큰 며느리 주고 나는 너 가져라. 그래도 되겠니?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멀쩡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23년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과 함께 이제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큰 동서의 몰락, 그리고 우리의 역전극이 바로 코앞에 와 있었으니까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큰형님의 땅이 쓰레기 매립지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뉴스가 발표된 그날, 우리 집 대문은 부서질 듯 흔들렸지요. 형님은 눈이 뒤집힌 채 달려와 거실에 있던 전단지, 상자들을 발로 차서 엎어버렸습니다. 이게 다 너희 때문이지. 너희가 어머니 꼬드겨서 나한테 그딴 쓰레기 땅 떠넘긴 거잖아. 형님은 제 손목을 부러뜨릴 듯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통증에 비명이 절로 나왔지요. 형님은 저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들었습니다. 형수님, 그만하세요. 방 안에서 뛰어나온 남편이 급히 형님의 팔을 잡고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남편의 가슴팍을 밀치며 악을 썼습니다. 사실 상속은 본인이 욕심내어 가져간 것인데도 막상 망하고 나니 그 화풀이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었죠. 저는 바닥에 짓밟힌 전단지들을 보며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오냐, 두고 봐라. 너희가 어머니 재산 빼돌리려고 치매 노인 감금하고 세뇌했다고 내가 다 소문낼 거니까. 경찰서 가서 어디 한번 잘 설명해봐. 형님은 그 길로 동네방네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돈독이 올라서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학대하며 재산을 갈취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발 없는 말이 되어 퍼져나갔지요. 마트를 가도 시장을 가도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일주일 뒤 진짜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이 저를 노인복지법 위반 및 재산 편취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죠. 피의자 박지영 씨, 시어머니 명의의 서류들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적 있습니까? 보따리 안에 든 땅 문서, 본인이 훔친 거 아닙니까? 형사의 물음에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형사님, 형님은 그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 번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상속받은 땅이 쓰레기 매립지가 된다니까 눈이 뒤집혀서 있지도 않은 땅 문서를 제가 훔쳤다고 소설을 쓴 거라고요. 세상에 어떤 도둑이 쓰레기 전단지만 가득 든 보따리를 훔칩니까? 차가운 취조실 조명 아래서 형사는 저를 범죄자 취급하며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곤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전단지를 모은 것뿐인데
그 정성이 사기극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취조실 벽에 붙은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이 죄인처럼 초췌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넋이 나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아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도 못하고 문 앞을 지켰는지 아들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엄마, 괜찮아? 형사들이 뭐라고 안 했어? 엄마가 왜 거기 가? 큰엄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아들은 제 찬 손을 잡으며 분노를 토해냈고 옆에 서 있던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떨군 채 제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못나서 내가 당신 방패막이도 못 되어주고 정말 미안해. 남편의 눈물 섞인 사과가 더 가슴 아팠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형수에게 뺨을 맞고 고소를 당해도 큰 소리 한 번 못 치는 가장의 무력함이 거실 안을 가득 채웠지요.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천천히 벽을 짚고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시더니 떨리는 손을 뻗어 제 뺨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제가 다가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는데 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아주 슬프게 한번 웃으시더니 그대로 몸이 천천히 앞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 비명 소리가 좁은 빌라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이래? 할머니, 엄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엄마.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울부짖었고 아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이미 119에 신고를 하며 창밖을 살폈습니다. 축 늘어진 어머니의 몸은 생각보다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운 몸을 남편이 덜덜 떨며 등에 업고 계단을 뛰어내려갔고 저는 뒤에서 어머니의 힘없는 두 팔을 붙잡으며 정신없이 울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믿어주던 유일한 사람인 어머니마저 이제 제 곁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귓전을 때렸지만 제 정신은 오히려 아득한 심의 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응급실 차가운 침대 위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요. 의사들은 고령의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 증세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앉아 있자니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면회 한번 시켜달라며 간호사를 붙잡고 애원하다 결국 복도 구석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당장 입원비와 검사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준이는 어떻게 했어? 억지로 학교 보냈어. 지 할머니 저런 거 보고 어떻게 발걸음이 떨어지겠냐마는.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아들을 겨우 달래서 학교로 등 떠밀어 보낸 뒤 남편과 제가 퀭한 눈으로 중환자실 앞 복도를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복도를 울리더니 형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형님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제 앞에 섰지요. 형님은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 꼴이 이게 뭐니?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형님,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어머니가 저 안에 계시잖아요. 제 떨리는 외침에도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동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 고소 취하 서류랑 어머니 재산 포기 각서에 도장 찍어. 그럼 내가 어머니 병원비 다 내주고 좋은 요양병원으로 모셔다 줄게. 내가 바보인 줄 아니? 치매 노인이 쓰레기 전단지나 모으면서 그 보따리만 목숨처럼 챙길 리가 없지.
거기 분명히 어머니가 숨겨둔 진짜 땅 문서 있는 거 다 알아. 그 보따리랑 땅 문서 어디 있는지 말만 하라고. 형님의 그 파렴치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복도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던 남편이 용수철처럼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은 형님이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홧김에 빼서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형수님, 적당히 좀 하세요. 지금 우리 엄마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당에 사람이 어떻게 이래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늘 형님 내외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던 남편의 입에서 처음으로 터져나온 고함이었습니다. 형님은 당황했는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뒷걸음질을 쳤지요. 어머 서방님,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내가 누구 덕에 어머니 병원비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병원비? 그까짓 돈 없어도 좋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우리 어머니 저렇게 만든 거 형수님인 거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집사람 고소한 거 당장 취하하고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남편은 떨리는 팔로 응급실 출구를 가리켰습니다. 형님은 분을 못 이겨 그래. 어디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 나중에 빌어도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라며 악담을 퍼부었지요. 형님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마자 남편은 그대로 벽을 짚고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형수를 향한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의 굽은 등을 말없이 쓸어내렸습니다. 형님이 사라진 뒤 정적이 찾아온 복도에서 저는 홀로 흐느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됐나요? 주치의는 마스크를 벗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분 의식은 돌아오셨습니다만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회복일 가능성이 크니 지금 바로 들어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의 떨리는 손을 꽉 쥔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중환자실 육중한 문을 밀고 들어갔지요. 남편은 침대 곁에 다가가기도 전에 무릎부터 꺾이며 어머니의 발치를 붙잡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못난 아들 윤석이 왔어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엄마.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제 손을 잡은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소나기에서는 기이할 만큼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시더니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는 호흡기 너머로 떨리는 입술을 떼어 아주 작고 분명하게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지영아, 이제 끝내자.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제 곁에서 눈물을 닦던 남편과 제 눈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애미야, 내 보따리. 거기 안감 뜯어라. 어머니의 지엄한 명령에 저희 부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보따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안감 실밥을 뜯어내자 짙은 감색 수첩과 함께 묵직한 서류 뭉치가 툭 떨어졌습니다. 신도시 노른자위 땅들의 등기권리증,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자식 행실 보고서였지요.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뻗어 남편의 거친 손을 잡으셨습니다. 윤석아, 지영아, 고생 많았다. 이제 너희가 주인이다. 어머니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드셨지만 저희 부부가 맞잡은 서류들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님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우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동서 포기해. 재산 편취는 중범죄야. 조용히 서류 넘기면 잡이라도 베풀어 줄게. 의기양양한 형님 앞에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단단한 걸음걸이로 먼저 나섰습니다. 남편은 물잔을 형님 앞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용해 먹느라고요. 형님이 당황해하는 사이 이번엔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감색 수첩을 꺼내 형님의 코앞에 던지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비는 저희가 베풀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5년간의 기록을 하나씩 읊어나가자 형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가 창백해진 얼굴로 등기권리증을 검토하더니 속삭였지요. 사모님, 이건 진짜입니다.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형님이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내리쳤지만 이번엔 남편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큰형님한테는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형님도 다 아셨으니 이제 형수님 편은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형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형님. 법정에서 봬요. 법정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어머니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계셨지요. 형님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비웃듯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고 저희 측 변호사가 녹음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법정 안은 비명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 녹음에는 피고인 최경희 씨가 부동산 업자에게 어머니를 연고 없는 외진 곳에 홀로 남겨두고 오면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어머니 명의의 토지를 처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를 묻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경악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고 입술을 파들파들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짜야. 저거 다 조작된 거라고. 그때였습니다. 미동도 없던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형님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정한 목소리로 판사님을 향해 입을 여셨습니다. 판사님, 제가 치매인 척했던 건 누가 내 자식이고 누가 내 돈을 노리는 도둑놈인지 가려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기 앉은 저 아이는 제 자식이 아니라 제 목숨을 담보로 땅을 팔아치우려던 범죄자입니다. 어머니의 일침에 형님은 비틀거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형님이 금싸라기 땅이라 믿고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그 땅은 며칠 뒤 광역 쓰레기 매립지 신규 예정지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뉴스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묶여버린 것이지요. 형님은 가슴을 쾅쾅 내리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고요하고 따뜻한 햇살이 찾아왔습니다. 법정 구속을 면치 못한 형님은 결국 본인이 가장 무시하던 쓰레기 매립지 옆에 초라한 집 한 칸도 지키지 못하고 몰락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세가 호전되어 이제는 마당이 넓은 저의 새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지내십니다. 애미야, 오늘 날씨가 참 좋다. 꽃 구경 가기 딱이야. 어머니의 맑은 목소리에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준이도 일찍 온다니까 다 같이 나들이 가요. 마당 한편에서 아들과 함께 나무를 심던 남편이 땀을 닦으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23년 동안 가난과 구박에 굽어있던 남편의 등은 이제 활짝 펴졌고 아들 준이의 얼굴엔 그늘 대신 희망찬 미소가 가득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낡은 보따리를 가끔 꺼내봅니다. 그 안엔 더 이상 흙 묻은 전단지도 숨겨진 땅 문서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보따리가 제게 가르쳐준 것은 분명합니다.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며 가장 큰 재산은 결국 곁을 지켜준 가족이라는 것을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고맙다, 지영아. 내가 내 며느리라서.
정말 고맙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세월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저희 가족에게 이제야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